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16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또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어떡해요, 이거 진짜. 네, 게다가요, 지금 수도권에서만 963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전체 환자의 한 8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래서 정부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없이 바로 4단계로 직행한다고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하루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의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 시간을 감안해 매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4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게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합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김부겸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4단계에다가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지 못하면 이젠 더 이상 이게 맞기 어렵다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포함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단계입니다. 4단계는. 그리고 원래 백신 접종자들 같은 경우는 인원, 사람들 모이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 역시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이 인원 제한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유흥시설 전체가 이제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우리가 4명까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까지 식사 가능한데 그 이후부터는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이제 3명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집회 행사는 1인 집회, 1인 시위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우에 지금도 한 100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혈족만, 그러니까 직계 혈족들만 가능한데 그것도 인원이 49명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카페나 식당은 예전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페 안에서 취식 금지하고 그랬었는데 그랬었죠. 자영업자들의 그래도 고충을 감안해서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2명만 모임이 가능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문을 연다고 장사가 될까? 이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백신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적용해 왔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유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1차 접종자나 완료자들의 모임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인원 제외 규정들을 함께 작동시키기 시작하면 실제 사회 현장에서 외출과 모임들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을 현장에서 구별하기도 좀 쉽지 않은 혼선들이 예고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사회 분위기를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방접종 완료자들 또는 1차 접종자들에 대한 예외 설정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제가 뭐 머리를 삐딱하게 쓰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6시 이전에는 카페에 4명 들어갔는데 뭔가 얘기를 하다가 6시가 됐어요. 이거 무슨 신데렐라 그 얘기도 아니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두기 4단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6시 이전에는 4인인데 6시 이후면 2인이 되죠. 네. 근데 시간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페에서 4인이 함께 있다가 6시가 되면 최소한 2인은 일어나서 나가야지 방역 지침 위반이 아닌 거고요. 만약에 2명이 나오지 않아서 여전히 4명으로 6시가 넘는다라고 하면 이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진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곳곳에서 아마 혼선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려도요, 당장 시행이 되면 저희 6시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이런 분들이 꼭 계실 것 같아요. 곳곳에서 지금 잡음, 마찰, 혼선 빚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4단계가 되면 뭐가 바뀌는가 쭉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까지 제한될 줄은 몰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양윤상 교수님. 네, 음악 속도까지 제한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일반적으로 줌바, 스피닝 같은 운동 아시죠? 네네. GX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운동 강도가 강합니다. 그리고 해서 아주 빠른 속도의 음악을 접목을 해서 운동을 하곤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네. 음악이 있습니다. 130bpm이 넘어서는 곡들을 주로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그에 비하면 BTS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곡은 조금 잔잔한 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12일부터는 네. BTS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김연자 씨는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야,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대체 어떤 정도의 속도야? 지금 이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언뜻 체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빠르게 노래는 되고 헬스장에서요. 또 어느 정도의 노래 빠르게는 안 된다.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이 두 곡 들으신 시청자분들 중에 뭐야? 똑같이 춤 신나게 추고 있구만. 뭐 다르게 뭐가 있어?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어차피 뭐 저도 살면서 음악을 규제하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듣다 보다 처음 듣죠, 진짜. 네.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음악 속도가 빠르면은 이제 그 고강도 훈련, 유산소 훈련을 하게 되면 침방울이 많이 튄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저 두 곡을 갖다가 구분을 해놓은 것 같은데 글쎄요, 저게 이제 134bpm은 안 되고 114bpm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학문적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진짜. 것을 만약에 우리가 제시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 이 규제를 하는 쪽에서도 정확한 근거를 갖다 못 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기들도 처음이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정말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해보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실무자분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헬스장이나 이런 이 피트니스장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 음악은 되고 이 음악은 안 된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기가 차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4단계가 되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민들은 일상 스톱 시대가 다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와 정은경 청장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어림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방역 당국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코로나 대응으로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거리 두기 완화 신호가 사람들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지금의 유행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을 인내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또다시 방역 강화를 요청드려 대단히 송구하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급증으로 시작된 지금의 유행을 빠르게 꺾고 사회 전체적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단합된 멈춤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래도 정은경 청장은 의료인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준 점 사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부 다 이제 7월부터는 확실히 편해질 거야라고 알고 있지 않았나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뭐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늘면서 우리가 생각한 거가 정반대로 지금 방역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무엇보다 이유는 그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이 큰 것 같아요. 일단 6월 마지막 주하고 그 바로 다음 주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 전국적으로 보면 델타 바이러스 이제 확진자 중에 3.9%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최근 일주일간을 보면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세상에. 전국적으로 9.9%가 됐고요. 수도권도 또 4.5%, 12.7%.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커지는 거 결국 델타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걸 충분히 저렇게 인지할 수 있는데 네. 일단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4배 정도 높고 또 감염됐을 때 중증 진행률도 또 입원율도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 지금 이 확산세를 막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함을 표현하고 다들 한번 멈춰봅시다라고 해서 지금 2주 동안 또 많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양 교수님 지금 델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기존 바이러스랑 뭐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영국에서는요, 이 델타 변이 증상이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기존 코로나 증상 다들 아실 겁니다. 기침과 발열, 거기에 미각과 후각 상실을 동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델타 변이의 의심 증상은 발열과 기침은 같습니다. 그런데 두통과 인후통, 콧물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럼 잠깐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기존 증상이고 오른쪽이 델타 변이인데 네. 진짜 두통, 인후통, 콧물은 왼쪽에 없는 증상이네요, 진짜. 네, 그렇기 아하. 때문에 감기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기나 비염으로 착각을 해서 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 전파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요. 만약 미각이 사라지지 않고 감기 증상이 좀 심하다면 델타 변이를 의심을 해서 좀 빨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데 저 상황도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진짜 무리는 있어 보여.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제일 걱정되는 건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서울 수도권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을 보면 이 홍대에서 발생했던 이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이 있었고요. 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집단 감염, 그리고 여의도의 식당가에서의 확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의도, 강남, 홍대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전철역이 지나가요. 전철역이 2호선, 5호선, 9호선이 지나가고 항상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전철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노선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을 했지만 최근에 이런 집단 감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동하는 차량을 지하철이 아닌 자차로 옮겨야겠다라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10,000원 지하철을 타야 한다는 시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에서 상암동으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제가 환승하는 구간도 홍대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마주서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강남에서부터 오는 지하철이 신림에서 홍대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5호선이고요. 여의도에서 오목구까지. 마스크를 써도 이제 감염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백신을 맞은 후에도 감염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감염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 좀 피해서 구석 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깨가 안 닿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좀 되게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을 타야 하는 상황인 건데 그냥 이런 시국에도 출퇴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짜증도 좀 나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비단 저 인터뷰 응해주신 저 두 분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많은 직장인들 생활 전선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신 분들 진짜 걱정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대거 많이 몰리는 지금 경계 대상으로 떠오른 곳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오늘부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0여 곳이 차례로 문을 열게 되는데요. 그래요? 지자체들이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여러 방역 대책을 마련을 해뒀습니다. 우선 해수욕장의 인원 밀집 정도를 알려주는 혼잡도 신호등이라는 걸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또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몇 시에 방문을 할지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 사전 예약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경포나 속초 이런 해수욕장들을 대상으로는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백사장에서 술이라든지 음식 먹을 수 없게 하고 있고요. 또 안심콜이라고 해서 해수욕장마다
번호로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방문 이력을 남길 수 있도록 해서 네.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잘 지켜서 안전하게 휴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오윤성 교수님, 사실 해수욕장 인근 상인분들은 진짜 1년 중 이날만은 손꼽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렇게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 휴가철 겹쳐서 진짜 확진세 더 증가될까 봐 또 걱정도 되잖아요. 사실 코로나만 없으면 많은 분들이 몰리면 정말 좋죠. 이때 정말 한철 장사를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크기나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이 수도권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4단계에 있는 이쪽에는 힘드니까 우리 차 몰고 몇 시간만 가면 딴 곳에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강원도 상당수 자치단체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그리고 사적 모임 제한을 갖다가 해제하는, 물론 이제 뭐 춘천은 이제 3단계로 해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강원도로 오게 되면 사실은 장사를 하고 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입장이지만은 이 코로나가 강원도로 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제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수도권 발생 상황이 한 2, 3주 내로 강원 지역에 영향을 갖다 미친다.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 개장 시기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네. 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이 굉장히 큰 일이다. 현재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은 여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해수욕장을 가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철 장사 이날 이때만 손꼽아 기다리신 상인분들 많으세요. 그렇다면 가서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분들도요. 거리두기 식당 내에서 거리두기 철저히 하고 또 에어컨만 틀면 문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기적으로 환기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방역을 잘 지키는 게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저지른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사람 정체가 더 깜놀이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서 행인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난동까지 부렸다고 합니다. 이 폭행범의 정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신림동의 골목길입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말을 걸었는데요. 여성이 여기에 놀라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그러네요. 남성도 여성을 쫓아서 달려 나오죠. 여성의 요청에 주변에서 이 남성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말리는 남성의 목을 조르고 급기야는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요. 어허. 결국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이 남성은요. 다름 아닌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인 A경위였습니다. 허허! 강남경찰서의 경위면 오윤성 교수님 간부경찰이잖아요. 간부!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경찰 생활을 뭐 몇 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면서 소위 그 주폭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네. 사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회식 같은 것도 제한이 되는데 동료 경찰관하고 술을 마시고 조용히 집을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니 술에 취한 채 여자를 따라다니니까 그 여성분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리니까 그분에게 폭행을 했고 네. 경찰차가 출동을 해서 경찰서 저기 지구대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난동을 부렸단 말이죠. 이 주폭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본인이 보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지금 현재 기강이 너무 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혹시 출동한 경찰이 백성문 변호사님, 아이고 우리 식구네요. 그랬을까요? 아유, 저 우리 식구라고 좀 감쌀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대외적으로 다 알려져 버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관악경찰서에서는 뭐 좀 또 공무집행방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을 때도 난동을 피웠기 때문에 폭행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 A경위 소속은 강남경찰서잖아요. 그곳에서는 네. 이 A경이 지금 대기발령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주폭이나 하는 일을 지금 경찰 간부가 한 거잖아요. 경찰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비판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저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저 사람이 속해 있는 해당 경찰서 그 직원분들은 무슨 죄예요?
얼굴을 들 수나 있겠습니까? 해당 경찰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있으면은 대기 발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대기 발령 조치 중이고요. 수사가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야 그에 따라서 이제 징계 절차를 결정하거든요.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경찰서로 아직 넘어온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소속인지도 안 알려주시겠죠? 기사에 나온 그대로기 때문에 네, 거기 없으면은 저희도 따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건대요.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은 없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며칠 전에 한 수상한 남성이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남성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공장 주차장을 찾은 한 남성. 그런데 손에 무언가 수상한 물건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니까 복면까지 쓰고 있고요. 세상에,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수상한 남성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당겨보기도 하고요. 두 손으로 이 총을 받아들어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40분간 주차장에서 머물다가 그대로 주차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CCTV 찍힌 모습 보니까 진짜 총이네요, 총. 뭐 진짜 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총기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불빛까지 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죠. 네. 네, 주차장 안을 서성이는 남성, 근데 들고 있는 총 자세히 보시면 불빛이 나오죠. 그러네요. 네, 총구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살피는 저 남성. 결국 주차장에 있는 차량 한 대를 훔치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하하. 아니 저게 진짜 지금 최현민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상황 맞습니까 지금? 네, 뭐 불빛까지 나오는 총기를 보면 외국 같은데 우리나라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 남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문 손잡이도 당겨보고 주변을 경계하듯이 살펴본 게 다 차량을 훔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저 안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이제 차키가 꽂혀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런 차키가 꽂혀 있는 1톤 트럭을 발견을 하고 아까 보신 영상처럼 바로 그대로 훔쳐서 도주를 했습니다. 야, 지금 차량을 도난당했어요. 이 회사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회사차로 뭐 잠시 옮길 때도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기로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차량 도난도 걱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오윤성 교수님, 저 CCTV상 남성이 지금 저 총을 들고 있잖아요. 저 총 걱정됩니다, 지금. 만약에 총기가 지금 저게 진짜 총기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제2, 제3의 범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외형상으로 이제 경찰이 판단할 때는 CCTV를 봤을 때 그 총기 끝에 약간 이게 붉은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아하. 근데 그게 뭐냐면 일반 그 총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난감 총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즘엔 장난감 총기가 너무나 정교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의무적으로 총구 끝에다가 저렇게 색깔을 표시하기로 돼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저것을 봤을 때는 저게 진짜 총기가 아니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총기는 총구에 의무적으로 불빛이 나오게끔 제작을 한다네요. 저희는 장난감 총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구에서 켜져요. 하나씩 대용으로 내가 보니까 갖고 온 거 아닌가 싶어요. 최초에 자전거를 타고 왔거든요. 도주 방향이랑 최초 온 방향 그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장난감 총기일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실려서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얼른 저 사람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 남성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본 저 CCTV 영상 그리고 아까 그 CCTV를 역추적해서 이 사람 동선을 찾고요. 그리고 저 그 도난 현장 주변에 다른 차량들의 이제 블랙박스 있죠. 그것까지 확보를 해서 이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 그 총이 실제 총이면 뭐 총포도검령에 관한 법률 위반이 또 될 수는 있는데 장난감 총이라면 그 부분은 빠질 것 같고. 그래요? 일단 뭐 절도죄로만 일단은 처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네. 검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오윤성 교수님, 저렇게 장난감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자주는 있지 않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요? 2008년도에 전북 익산에서 한 남자가 은행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 이제 400만 원을 강취해서 이제 도주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2015년에는 서울 지역에서 또 한 남자가 들어와 가지고 은행원하고 근처에 있는 손님들을 제압을 하고 2,400만 원을 갖다 빼앗아 도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기를 좀 규제하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장난감 총기 가지고 저렇게 범행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발생합니다. 저 사람 반드시요. 저 장난감 총기로 또 어디선가 이 시각에도 범죄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빨리 검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요. 우리의 예감이 틀리길 바랐는데 정말 비극적인 안타까운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실종됐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친형. 그런데 이 친형의 행적이 수상해서 결국 긴급 체포됐다는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랬었죠. 경찰이 이 형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단서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뭘까요? 추가 단서, 오윤성 교수님.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범행을 의심할 추가 단서. 대체 뭐였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신에 대해서 정밀부검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추정만 했었는데 그 정밀부검을 하니까 바로 그 동생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 형이라는 사람이 지인을 통해서 수면제를 구입을 했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이게 연관성이 있게 퍼즐 좀 보이죠. 맞춰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의 휴대전화와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포렌식을 했는데 네. 거기에 어떤 단어들을 이 사람이 검색을 했느냐, 마취, 수면 이런 단어를 검색을 했다는 거죠. 하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이와 연관된 어떤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이런 정황만 봐도 오윤성 교수님 거의 범행을 한쪽으로 이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을 때 인정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정을 안 하죠. 자기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 2명을 갖다 투입을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제 확보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해서 네. 경찰에 이제 오늘 넘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만약 동생의 죽음에 형이 관련이 있다면 그것도 그 관련도 범죄로 관련이 있다면 대체 무슨 이유로 세상에 동생을 저렇게 이 끔찍하게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이 내용은 아무래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팩트만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형제는 4년 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4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유산을 두고 형제가 재산 분할 소송을 벌여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뭔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형은 지금 동생을 살해했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과 지금 사망한 동생과의 40억대 유산 분쟁 소송 말고도 또 다른 송사에 휘말려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이 형이 동생의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서 돈 1,7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이 동생이 후견인이 알고 나서 형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형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경기도 양평에 형 소유의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1,700만 원을 썼는데 네. 이 주택을 동생 명의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동생 돈으로 동생 명의의 주택을 지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1심에서 네. 동생에게 1,700만 원과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형이 항소를 했습니다만 항소심에서도 주택의 신축 계약의 명의는 결국은 형이 했고 동생은 지적자해가 있기 때문에 동생의 의사로 이 주택 신축 계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하. 형의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에 도움이 없었다면 저 돈까지 형이 그냥 가로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형이라는 사람을 오늘 검찰에 송치했어요. 혹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이 형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혹시 공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상 공개라고 해서는 일단 특정 강력범죄의 혐의가 명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본인이 스스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검찰 송치 과정이네요. 네, 그러니까 수면제를 구입했고 동생 몸에서 수면제가 나왔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명백하게 살인했다는 걸 지금 확정적으로 저희가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아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뭐 카메라 앞에 세울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혐의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입증이 다 되는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추후에 공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수면제 성분 검출된 거 동생이 시신했어요. 그리고 뭐 이 검색해 본 거요. 이 뭐 마취 이런 걸 검색해 본 거. 혹시 그런 정황이 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일종의 정황 증거인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수사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갖다 창조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범행 동기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살해 수법이라든가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는 면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동생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요. 반드시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검찰,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량 많이 이용하실 때 뭔가 위급 상황, 돌발 상황 생기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평소 낚시가 취미였던 70대 남성이 있었는데 지난 21일 오전 4시경에 내가 좋은 낚시터를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화도에 있는 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오전 한 10시 40분경에 낚시 장비는 그대로 낚시터에 두고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아찔한 사고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 네, 있어요, 네. 저수지 인근에 있는 좁은 길을 서행하는 차량인데 천천히 넓은 도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인근 철조망으로 돌진을 하고요. 철조망을 들이받은 뒤에도 저수지까지 달려갑니다. 빠지기 직전에 울타리로 추정되는 얇은 막대와도 부딪혔고 하지만 멈추지 않고 결국 저수지로 추락하고 마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오, 세상에 이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 블랙박스에는요 운전자의 다급한 목소리도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안 열려. 미치겠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지? 그렇게 안 잡히고? 아이 문 열어야지. 나가지.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보는 저희도 지금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지금 걱정되고요. 아니 지금 저수지에 빠진 것 같은 차량 문이 안 열려요 지금. 네, 끝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허. 일단은 지금 영상으로 보시고 저 음성까지 들으면 아시겠지만 차량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근데 이제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가 앞으로 이제 결국 논란이 되긴 할 건데요. 이제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는 말과 함께 차가 물 안으로 들어갈 때 일단 물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앞문은 거의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외부의 그 수압이랑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래요? 아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문을 계속 열려고 시도했습니다만 물이 계속 차올랐고 안타깝게도 탈출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인근에 있는 이 낚시꾼들이 저 차량이 저렇게 뭐 철조망도 뚫고 저렇게 저수지까지 물에 빠질 정도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블랙박스 보면 차량이 서서히 가라앉아서 지금 유리창에도 물이 다 지금 차오르는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김유진 아나운서 유족분들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망한 70대 운전자의 딸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의 운전 경력 21년, 게다가 연세에 비해서 시력도 좋고 체격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울타리 등의 여러 방어 요소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좀 제어가 잘 됐다면, 그리고 속도가 제어가 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주장을 하면서 차량 급발진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너무 유족분들한테는 청천벽력이고 지금 황망합니다.
너무너무 상심이 커서 크고 답답한 마음에 양윤선 교수님, 유족분들이 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 측에서는 이 사고 이후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영상 속도에 맞춰서 차량을 운행해 보셨다고 해요. 약 시속 10km 정도로 정말 천천히 운행을 했는데 그런데 차량은 손쓸 새도 없이 정말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그리고 구조대가 출동한 이후에도 이 컨테이너 내리는 작업 때문에 2분 정도가 지체가 됐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네. 주변에 낚시하는 분들도 계셨고 계셨지만 수영에 정말 능숙하거나 전문 구조요원이 아니라면은 사실 저수지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2차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사고 이후에 이 차량이 지나갔던 곳의 흔적들 보셨죠? 저곳에 그냥 만약에 1차 충돌, 철조망이 충돌된 이후에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런 제동 장치를 밟거나 가속기를 밟지 않았다면 차가 멈추는 게 상식적입니다. 정상이잖아요. 오윤성 교수님. 그래서 유족분들은 이 차량의 결함, 즉 뭔가 급발진 사고 아닌가 여기에 가능성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 단정을 할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CCTV 상에서 이 후미등이 바로 이게 빨갛게 오면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식별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영상에서의 그 음성을 보게 되면 브레이크 왜 안 잡히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문이 안 열린다 이렇게 또 보세요. 나오고 저렇게 갑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저 차 같은 경우는 저기가 이제 썬루프가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위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펜스하고 철망 사이에 도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좀 이렇게 속도가 좀 적게 갔었으면 거기서 걸렸을 텐데 그것을 갖다 뛰어넘어 가지고 물에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이 창문이 반이 열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출발대에 열고 간 것인지 아니면은 물에서 내리다가 다 안 내려간 상태에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사고를 당한 건지 이것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런 진짜 황망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유족분들 지금 상심이 크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단민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국과수의 이 사고 차량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의뢰하고 시신의 부검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 안에 보면 보통 이 사고 기록 장치가 있는데 이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세요. 지금 저 상황, 저 CCTV로는요. 저 차량의 후미등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들어오는 불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아직은 저걸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흐려서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물에 빠졌는데 순식간에 물이 들어왔고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차량이 물에 빠졌을 때는 응급 대비책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분들은 이제 저렇게 본인이 물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못 하시니까 그렇죠. 그 별로 대비를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 이제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차가 물에 딱 빠지게 되면은 이제 물이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압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서 비상용 망치라는 게 있어요. 끝이 아주 뾰족하고 아주 작아요. 네. 그런데 그걸로 이제 유리를 갖다 깨서 탈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문제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머리 받침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그거로 이렇게 때리는데 중요한 것이 이 유리에 있어서 중앙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를 때려야 그 유리가 깨진다라고 네. 하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 저런 경우를 닥치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너무 황망하고 지금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분통 터집니다. 이 반드시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저 차량의 결함 여부도 밝혀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오빠라 부르지 말라우? 아니 그러면 남편은 요즘 최단민 변호사님
남편을 오빠 하는 경우 흔한데 왜 그렇게 부르지 말으면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 지금 북한 당국이 북한의 1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MZ세대라고 하죠. 네. 이 MZ세대에서 남편을 뭐 오빠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남자친구를 남친 이렇게 부르는 말투, 한국식 말투가 대대적으로 유행을 하니까 이것이 비사회주의다라고 하면서 지금 단속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손 위에 있는 남자 형제를 오빠라고는 불러요. 근데 그런 남자 형제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남한식 말투다라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다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남편도 나보다 위면 요즘 신세 오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북한은 남편한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진짜로 어떻게 부르는지 탈북민을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네. 동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동무. 규정이라기보다는 원래 내려오는 거예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남녀 간의 연애도 그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대체적으로 동지라고 하는 게 맞았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여자들한테 부를 때 동무라고 부르는 게 오빠는 자기 오빠한테만 오빠로 불렀지 연인한테 오빠라고는 잘 안 불렀거든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 오빠는 진짜 오빠한테만 오빠고 나머지는 동지, 동무. 아우 이거 너무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그러니까요. 전혀 이성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이제 그런 호칭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남자친구는 동지, 여자친구는 동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고요. 전 여기서 한 가지 좀 갑작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연인 사이에 애칭 쓰기도 하잖아요. 뭐 자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애칭도 못 부르는 건가? 이런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그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 남편을 우리가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럼 북한에서는 뭐라고 해야 하느냐? 네. 여보라고 호칭을 꼭 지켜서 불러야 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줄임말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 뭐 남자친구를 남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남동무라고 해야 하고 우리가 방송용으로 적합하진 않습니다만 속된 표현으로 면이 서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땡 팔린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요것도 창피하다라고 써야 한다고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그랬잖아요. 저걸 줄여서 하자,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대요. 그리고라고 정확히 3글자로 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단속 들어간답니다. 야, 북한은 진짜 북한이네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오빠, 남친 이런 말이 지금 북한 사회에서 급속도로 유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도 마저 들어봤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만큼 북한에 많이 퍼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게 문화생활에도 많이 침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투부터 시작해서 생활 환경까지 따라하려고 하는 북한의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의 불시착도 그렇고 예전에 그 태양의 후예 그리고 작년에 방영됐던 편의점 얼마 전에 편의점 누구? 그게 엄청나게 유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드라마를 모르는데 북한에서 그 드라마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편의점 샛별이? 맞아요. 저도 그 말 듣고 한국에 그런 드라마도 있나 하고 제가 모르는 한국에 앉아있는 사람도 모르는 한국 드라마를 북한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아주 즐겁게 본다고 젊은 층들이 그게 요즘 북한에서 아주 유행이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야, 이게 참 신기한 게요. 한국에서 속된 말 한국에서 못 뜬 드라마도 지금 북한에서는 엄청난 인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분이 어깨가 으쓱해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윤선 교수님. 네, 좀 기분이 묘한 감정이 들긴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북한도 이 지역 간의 이동이 통제가 되고 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에 대한 북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북한 젊은 층에서요. 한국식 옷차림이 유행을 해서 북한 당국이 한국식 옷차림 그리고 길거리에서 포옹 같은 스킨십을 금지한다라고 했고요.
길거리 포옹도 금지예요? 네, 이것을 혁명의 원수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혁명의 원수? 네, 이 북한 젊은층은 장마당이나 국경을 통해서 주로 한국 문화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탈북민에 따르면 아무리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국경을 차단했다고 해도 국경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경을 통해서 모든 게 암암리에 들어가고 있다. 이 한국식 언행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북한 당국이 영상을 또 제작을 했는데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 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야, 한국식 옷차림을 입고 길거리에서 연인들이 입맞춤도 아니고 포옹만 해도 세상에 단속한답니다.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오빠, 남친, 한국식 옷, 길거리 포옹 뭐 단속한다는 게 엄포만 놓겠죠? 설마 뭐 단속하겠어요 근데? 처벌이 됩니다. 에? 아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레드벨벳 공연 잘 봤잖아요. 본인은 잘 보고 그리고 이게 사실 북한이 좀 뭔가 개방의 몸짓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도 있었고 우리 남북 간의 대화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2019년에 하노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요. 아하. 그리고 나서 좀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제 사상교육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괴뢰식, 그러니까 변태적 괴뢰 말투. 이게 뭐예요? 괴뢰풍을 쓸어버리자. 이런 비공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까 뭐 오빠, 뭐 글구 이런 거 쓰다 걸리면 노동교화형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남친이라고 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남친이란 쓰다 걸리면 2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인데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지금 유포가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게 이 영상을 유포하다 걸리면 사형이랍니다. 아니 갑자기 직전까지만 해도 제가 하하하 웃다가 남한 드라마 유포시키면 사형시킨다는 말에 제가 온몸에 지금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오윤성 교수님? 아마 북한 당국은 이 한류를 따르는 소위 MZ세대 이쪽에서 이제 북한을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될까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이 정신 상태에 있어서 심각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노동당 그 세포 비서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막아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 단속해가지고 성공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캉이라고 하는 이 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 예, 금지를 시키면 시킬수록 자꾸 이렇게 더 되고 있는데 이 북한에서 단속된 사람의 80%가 10대에서 30대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당의 배급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장마당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세대를 배반자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청년 세대에 있어서 이 사상 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한국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북한에다가 하는 방법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그냥 알기는 어렵잖아요. 앞서 우리 최단비비라는 사람이 설명해 주셨지만 국정원이 이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듣기는 깜놀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단속해? 그런데 국정원이 알려온 내용에는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관련 건강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입상에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10kg에서 20kg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고 정상적인 통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몇 시간씩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활동도 그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이 활기차고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먼저 국정원이 이제 비공개로 여야 의원들에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최근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더 나아가는 사망설까지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뭐 건재하다, 그리고 뭐 금수산 궁전을 뭐 참배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한 거의 20kg 가까이 빠진 것으로 지금 4개월간에 보이는데 살이 급격히 빠지면 둘 중에 하나죠. 건강 이상 아니면 다이어트. 둘 중에 하나인데
건강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의 입장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지금 뭐 여러 시간씩 하는 걸 뭐 마라톤 회의도 계속 잘 진행을 하고 걸음걸이도 굉장히 좀 예전보다 더 경쾌해졌다고 하는데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손목시계 찼을 때 이 손목의 사진만 봐도 달라요. 최근 몇 개월이. 어떻게 다를까요? 굉장히 두꺼웠다가 작년 11월에는 지금 보시면 지난해 11월입니다. 올해 3월이고 지난달 5일입니다. 다른 사람 같죠? 그러네요, 진짜. 두께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급격하게 체중이 빠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최근에 이 두 개 사진만 보셔도 확 차이가 많이 나죠. 다이어트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정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저렇게 봐도 체중 감량이 오른쪽에 지금 바로 최근에 금수산 궁전 참배하면서 자신의 건재를 과시했던 모습이고 왼쪽이 예전 사진인데 볼살, 턱 부분 살보다 특히 눈에 띕니다. 정말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모습은 과연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느껴질까요?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가슴 아파한 거는 나부터도 경애하는 청소동지에서 스쳐가진 모습 봤을 때 우리 인민들은 제일 가슴 아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네, 저렇게 이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저런 눈물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체중 감량했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일단 체제 선전 목적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식량난을 겪는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인데요. 이게 아니라면 정말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어쨌든 참 은둔의 나라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